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어제 밤사이 나스닥이 또 한 번 2.3%가량 빠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트코인은 밤사이 움직임이 더 좋아졌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나스닥의 디커플링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당장의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체크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 방송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 비트코인이 3,740선에서 가바닥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제 박스권으로 4,200 상단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박스권을 횡보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업비트 기준으로만 보시더라도 현재 거래 매물대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들에서도 저조한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어제 나스닥이 빠지면서 일시적이었지만 새벽간에 비트코인이 3,740선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가 빠지면서 알트들 10% 넘는 하락률까지 보여줬지만, 오늘 장세 아침장 9시에 바뀌기 전에 이제 아침 넘어가면서 다시 양방의 흐름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일비할 필요가 없다. 현재 매물대가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또 이제 원천적인 악재가 해소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큰 변동률은 거래 대금이 받쳐주지 않는 모습이라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양상 지속될 것이다라고 인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만 보시더라도 4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이 밀 수출 지금 현재 제한되고 있다 보니까 항구가 제한되고 있어서 현재 이제 이런 밀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 현재 우리가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눈여겨 보실 수밖에 없지만, 현재 이런 발표가 있기 전에, 금리 인상 발표 전에 우리가 물가 상승분에 관련된 이슈를 눈여겨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런 악재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비트코인 동향은 이에 반해서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이제 저녁에 나스닥 장이 열리고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 3%대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3%대 시작을 하는 것도 정말 놀랍고, 거기에 맞춰서 비트코인 같이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이랑 비트코인 지금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선물 지수랑 정말 깊게 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미국 선물 지수보다 조금 느리게 반영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 미 선물 지수랑 비트코인 거의 커플링 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동향 체크하실 때 디커플링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뒤에서 비트코인 가격대 매물대 좀 어떤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투더 골드문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차차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이슈들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네,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악재 이슈는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IMF 총재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현재 항상 이렇게 우리 비트코인이 상승하거나 혹은 큰 하락장을 보일 때 항상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숟가락 끼얹기 식의 자신들의 이제 입장을 발표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유 이제 언변에 관련돼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는 자산이지만 화폐가 될 수 없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현재 높아지고 있음에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당국자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라고 내비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은 비용, 그러니까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이러한 암호화폐에 대한 장점도 인정한다라고 같이 덧붙였는데, 여기 있어서 IMF 총재는 이러한 입장에서는 이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도 현재 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화폐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는데, 현재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이 언변에서 살펴보실 부분은 암호화폐에 대한 화폐는 될 수 없다, 자산은 될 수 있지만 화폐는 될 수 없다라는 부분 생각해봤을 때는 이거는 많은 분들도 인정하시는 부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이라는 금을 생각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금은 자산의 가치가 짙지 화폐의 가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신들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거나 혹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다른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세계 공통적으로 금을 화폐로서의 수용도 가능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투자 가치, 투자 자산으로서의 색깔이 짙지만 여기서 화폐 가치도 있는 것이지 이름 그대로 코인이라고 해서 화폐다. 그러니까 현재 종이화폐 혹은 현재 개발해 나가고 있는 디지털 화폐를 대체할 만한 화폐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려성은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또 거기다가 있어서 이제 훨씬 더 낮은 훨씬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한다. 이 또한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카드 결제 수수료 이런 부분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탈중앙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절감하고 있는 이러한 장점도 존재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시장에 반영될 만한 악재성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어서 두 번째 말씀드린 악재 같은 경우는 권도영 대표가 자신의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거래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이 4조 원이 넘는 4조 5천억 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행방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권도영 대표는 이 비트코인을 사들인 이유가 담보로 잡아서 패깅이 깨질 경우에 이제 테라, 루나 가격이 급진적인 하락을 보이더라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밝혔었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10일부터 패깅이 깨지면서 테라, 루나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었는데 그때 권도영 대표는 비트코인이 313개를 빼놓고 나머지는 테라, 루나의 가격 방어를 하기 위해 다 소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필이면 9월 10일 날 우리가 이 지갑 노드를 통해서 밝혀지는 걸 본다라고 한다면 우연의 일치일지는 알 수는 없겠으나 해외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대량이 넘어가고 난 이후 시점부터는 우리가 그 동태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행방이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에 권도영 대표는 거래 내역을 공개할 의사가 없다까지 밝힌 것을 봤을 때 현재 수사가 이제 지지부진하다라고 말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우리들이 우려가 되고 또 이제 눈여겨봐야 될 시각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CEX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암호화폐의 본질을 생각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현재 중앙체제 시스템을 벗어나서 이런 탈중앙화적인 부분이 장점이고, 또 그 신뢰도는 이제 우리 노드를 통해서 신뢰도도 입혀 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는데, 정작 투자하는 코인은 탈중앙이지만 우리가 이용하는 투자 수단이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이 아니다. 기존의 중앙체제 시스템과는 다를 바가 없다라고 살펴보실 수 있겠고, 그래서 더욱더 법적인 제재 틀 안에 암호화폐 시장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협조를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도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안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신뢰도가 저조해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미약하게나마 다시 신뢰를 입힐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없다라고 돼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이러한 장점을 권도영 대표도 이러한 부분을 악용해서 현재 이제 자신이 직접적으로 거래 내역을 공개를 하지 않거나 CEX 이 해외 거래소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현재 루나 사태로 인해서 가격적인 방어는 조금 이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의 방어에 있어서는 좀 어렵다라고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이주선상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적인 하락,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어떠한 이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가격적인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을 더욱더 불러일으킬 만한 악재는 아니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악재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모두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IMF 총재가 암호화폐가 자산인 건 맞지만 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악재로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권도영 대표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신뢰 회복에 있어서는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악재로서 시장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하락은 여기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오늘 악재만 일단 거시경제부터 좀 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3% 이상 빠진 첫 번째 이유는 뭐 스냅의 실적이 부진했다 이런 이슈랑 같이 조금 빠졌고요. 영국에서 이제 서비스업 PMI 예비치를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공급이 조금 둔화되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지금 안 그래도 물가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인데 최근까지는 그래도 고성장, 나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성장을 좀 잘 해왔다. 실업률도 나쁘지 않고 잘 해왔는데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이 저성장의 늪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저성장의 늪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물가는 굉장히 높죠. 예, 물가를 잡으려고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금리를 올리고 이제 시장에 돈을 축소하고 있어요. 매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급을 늘리려면은 회사가 뭐 이제 뭐 이것저것 투자도 하고 뭐 공장도 더 짓고 해야 되는데 이자 조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 또 추가적으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부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주택담보대출 이제 받으신 분들 뭐 이자율이 거의 한 4%, 5% 초반까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해요. 주담대 이율이죠. 주담대 이율이 오르면서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예시로 나온 이제 막 약 5억에서 6억 정도 아파트를 이제 구매하신 분들 이자가 한 달 부담 비용 이자가 추가적으로 46만 원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내 임금은 그대로 여기인데 나는 한 달에 46만 원을 추가로 은행에다가 이자로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자 부담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 근데 지금 이게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택 시장도 굉장히 조금 많이 힘든 건 있지만 다른 나라 뭐 옆나라는 아니지만 저기 먼 나라 미국 그리고 저기 먼 나라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이쪽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월세 계속 내고 이자 뭐 내고 거긴 전세 제도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담보 대출이라는 시스템 자체는 있으니까 MBS 채권이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자 조달 비용이 는다라는 거는 투자 시장에 사실상 좋은 건 아닙니다.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줘야 되고 또 기관들도 많이 들어와 주고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심이 많이 죽은 점은 지금 아무래도 경제가 조금 많이 좋지 않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2009년에 이제 영국 그 유로존 사태 이후로는 사실상 금융 시장에 큰 이제 뭐 악재 경제 불안 같은 거는 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원래 10년에 한 번씩 원래 경제 위기가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근데 2020년 코로나 때 정말 잘 극복을 해냈죠. 정말 잘 극복을 해냈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도 극복을 잘 했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 위기인 걸 모두가 알고 전 세계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쉽게 해결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뭐 지정학적인 이슈,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상하이발 아픕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뭘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프고 통제를 하고 있고 봉쇄 조치가 내려진 이런 상황들에서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아직 돈은 이제 회수하지 않고 6월 1일부터 회수를 시작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여기를 선반영해가지고 시장 요동치는 반면 그런 국면이고 제가 이제 조금 차트를 보면서 이제 어제 나스닥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비트코인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얼마나 지금 조금 힘든지 지금 9주 연속으로 비트코인이 음봉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한테 제일 큰 악재는 이제 비트코인 이제 음봉이 뜬 부분이겠죠. 지금 보시면은 일단 일봉상 비트코인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려놓은 이제 차트가 그대로 조금 있는 모습이네요. 일단은 ABC로 이제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파 쪽에서 지금 이렇게 삼각 수렴이 조금 모여지는 그런 국면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주봉상 흐름을 보시면은 이걸 다 지우고 주봉상 흐름 보시면은 지금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개. 이번 주에는 아직까지 봉 마감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수요일, 월, 화, 수 3일간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일단은 음봉으로 지금은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 캔들 모양을 조금 살펴봤을 때 이번 주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이 캔들 모양을 살펴봤을 때 이제 밑꼬리를 쭉 달고 이제 머리가 올라오는 망치형 캔들의 모습으로 이제 이번 주는
정도는 약간 좀 종가를 마무리할 수도 있겠다는 조금 기대를 걸어봐도 일단 좋을 것 같은 그런 캔들의 모습이 조금 예상이 되는 그런 국면이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캔들 모양으로는 확률은 한 50%에서 60% 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또 거래량이에요. 거래량과 연속성, 이 캔들이 얼마나 연속적으로 지속되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정말 피말리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 지금 9주 연속 하락 그리고 거래량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미약합니다. 물론 일주일 거래량이 다 채워지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걸 일 거래량으로 쪼개 봤을 때도 굉장히 미약하고요. 최근에 우리가 힘들었던 구간 이제 부처 빔이라고 하죠. 작년 5월 달에 봤을 때는 5월은 나름 이 힘든 구간을 한 번에 2주 만에 빼버렸습니다. 2주 만에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주는 ABC로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는데 지금 현 구간은 정말 피말리게 천천히 9주 동안 쭉 빼버리고 있어요. 이 중간에 크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빠졌던 구간도 ABC로 이제 중간에 약간 횡보하다가 조금 빠지는 이런 구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은 창출하고 우리가 조금 빠져나올 이런 시간을 주고 진행이 됐던 반면 지금 현 구간은 정말 피말리게끔 천천히 빼고 있지만 지금 일단 이번 주 복마감이 되고 좀 말씀드려야겠지만 다음 주에 아직까지 그렇게 너무 나쁜 추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일봉상 흐름 좀 볼게요. 일봉상 흐름 보면은 정말 이제 박스 사이에 gat혀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 구간인데 정말 박스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으로는 이제 38점 이제 한 7K 정도, 29K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9K 정도 이제 지지하고 있고 위로는 이제 30.5K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아주고 있습니다. 정말 추세가 좀 전환된다라고 보려면은 일단은 30.5K 구간 뚫고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 주어야지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조금 위험한 구간인 게 제가 기존에 이제 쭉 추세 라인을 그려놨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기존 추세 라인 이 흰선인데 기존에 지지받았던 이 라인이 지금 저항 라인으로 바뀌어서 이 라인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 자체는 크게 우리가 변화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는 한 번 더 밑으로 빠지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25K 정도까지 빠지고 여기서 쭉 올라가주는 이런 그림 그래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금 위험한 자리다.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에서는 추가적인 너무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짧게 먹고 짧게 빠지는 단타. 그리고 제가 어제 시장 봤는데 어제 새벽 3시, 2시에 제가 이제 시장을 봤는데 한 종목 한 10개 빼고 나머지가 다 파란불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미 선물 지수랑 같이 다 빨간불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으로 정말 변동성이 심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짧게 내가 먹었다면은 크게 너무 나 20% 30% 먹어야지 쭉 가져가야지 내가 이거 내일 다음 주까지 좀 높게 봐야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짧게 먹고 짧게 빠지는 시장 아니면 장 시작할 때 매수 들어갔다가 이제 저녁 시장에 나스닥 장 조금 체크하시고 지금 제가 미 선물이랑 정말 커플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 선물 주시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산바닥을 잡아주는 정말 강한 락바텀을 지금 잡아주고 지금 그 위기 순간에 있습니다. 인베스팅으로 지금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이 구간에서 지금 세 번 저점을 잡은 이런 모습이에요. 정말 삼중 바닥이라면 정말 강한 락바텀인데 이걸 만약에 깨고 내려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비트코인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지지 저항 라인을 지금 뚫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미선물 지수랑 좀 커플링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구간이니까 짧게 먹는 이런 매매를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나스닥이 3%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3중 바닥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벽도 계속해서 두드리면 부서지듯이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빠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비트코인과 나스닥 좀 커플링이 많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지라 아무래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요즘엔 또 미 선물 지수까지 커플링이 같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비트필스님. 네, 오늘 가지고 온 호재가 두 가지가 되겠는데 일단 오늘 호재도 단기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강력한 호재는 아니고 이제 전망이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다라고 인지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호재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미 상원 의원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 의원과 그리고 뉴욕주 민주당 상원 의원이 오는 6월 내에 이제 최신 암호화폐 법안을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상원 의원이 해당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것은 첫 포괄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될 것이다 라고 시사를 했고, 또 거기다가 워싱턴에서 당의 차원을 초월하는 암호화폐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겠다라고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근데 앞서 이 두 의원이 친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법안을 공동 구상 중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여기서 일정 수준의 암호화폐 이익에 관련돼서 면세가 법안에 포함이 될 것이다 라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강력한 호재, 이 촉매제 역할에 호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호재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원천적인 악재들 해소될 시사를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호재로서는 7월 우리 그레이스 스케일의 현물 ETF의 승인의 결과에 대한 발표가 이제 예정되어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지표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바로 6월에 이 법안 결과가 나올 것인데, 친암호화폐에 대한 법안이 공개가 될 것인데, 아마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이제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암호화폐 자체를 우리가 자산으로서 인정하는 이제 법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악재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이제 지지대 라인에서 강력하게 유지해주지 못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세금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악재성으로 가격이 조금 하락할 수 있겠지만, 이때 6월에 발표에 있어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세금에 관련돼서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세금 생각보다 더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서 악재인가요 호재인가요 여쭤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러실 필요가 없다. 지금 장기적인 전망으로는 호재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 이 두 번째 호재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죠. 이제 일론 머스크, 캐시 우드 그리고 잭 도시에 관련된 이제 언변이 되겠는데,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 세 명의 실시간적으로 대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통된 질문을 던졌었는데, 이 거물들 이제 그 세 명과 같은 거물들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희망은 무엇이고 또 암호화폐에 대한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이 세 명 모두 다 질문이 모두 다양했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되었던 부분을 말씀드려보면, 암호화폐는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또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일반 사람들에게 삶에 대해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삶의 질을 또 높여주고 또 주요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언변에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 세 명 각각 인물에 대해 언변을 통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가 돈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이제 정부 간의 간섭을 줄여줄 수 있다. 그리고 줄여줄 수 있고 또 줄어들길 바란다라고 말을 했고, 또 암호화폐는 정부에 대항하는 개인적인 힘을 증가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거버넌스, 의사결정권을 우리 국민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 어떠한 말이냐면,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화폐의 가치는 정부 그리고 은행이 이제 개입이 되어 있어서 이런 중앙체제 시스템이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정부 간의 개입도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누군가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도 충분히 이제 정부 간에 혹은 다른 나라의 정부 간에 휘둘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거버넌스적인 장점 부분을 시사를 한 부분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고,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 헤지펀드의 아크 인베스트 CEO인 이제 캐시 우드가 암호화폐가 세계 어디서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어서 트위터 창업자인 CEO 잭 도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통화 정책은 파괴적이고 권력을 가장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현재 시스템을 근본적인 부분을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연관 지어지냐, 바로 최근에 있었던 이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연관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신들의 자금을 가지고 어떠한 이제 개발도상국들 나라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자신들이 이제 그 나라가 돈을 갚지 못하건
갚던 상관없이 자신들은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겠고, 한마디로 자신들의 이 화폐 가치의 힘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휘두를 수 있었겠지만, 이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시켜줄 수 있는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낼 것이다 라고, 좋은 호재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물론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강력한 촉매제 역할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이오밍주 상원 의원과 이 뉴욕주 민주당 상원 의원이 6월 중으로 암호화폐 법안을 다시금 좀 정비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이런 비슷한 뉴스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호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짚어볼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인물 3명이죠. 일론 머스크와 캐시 우드, 또 잭 도시가 암호화폐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건 앞으로 또 우리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국민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호재는 이 시장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 기관 투자자분들은 잘 버티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3월 달에 굉장히 유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입이 들어오고 4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죠. 뭐 FOMC 회의도 있고 빅스텝 관련 이슈와 함께 전 세계 이제 유동성에서 사실 이길 수 있는 투자 시장 없습니다. 여기에 부분에 있어서 좀 유출이 나왔는데, 이제 5월 달에는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4월 달에 들어온 자금이 조금 빠지지 않고 잘 유지 중인 탄탄하게 기관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도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투자금을 조금 회수하는 이런 모습이 이번 주에는 조금 나와주는 모습이지만 5월 달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들의 자금이 다시 한번 매수세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우리 제가 전에 말한 지쳐 나가는 이제 개미들의 물량을 잘 받아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3월 이제 3월이 아니라 이제 5월이죠. 예, 5월 이제 16일 날 나온 리포트입니다. 리포트인데 잘 보시면 이 부분은 조금 영어가 어려우니까 좀 넘어가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2,908억 달러 정도 정말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달로 봤을 때는 343억 정도, 3억 달러 정도 이제 들어온 이런 모습이고, 이더리움에는 조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자금 유출이 좀 있었습니다. 한 달로 봤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코인들, 저번 주가 이제 그 주죠. 테라 루나 사태가 터져버린 그 주. 테라 파운데이션 가드가 오늘 뭐 또 갔는데 없었다, 뭐 이런 이슈도 있는데, 그 주에 있어서 신뢰도를 많이 잃으면서 알트코인에는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모습, 그리고 솔라나에서는 오히려 유출이 자금 유출이 있었던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엊그제 나온 이제 리포트입니다. 엊그제 나온 리포트 잘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더리움에는 자금 유출이 안 보이는 이런 모습. 한 달간은 봤을 때 조금 자금 유출이 있었지만 유출세를 멈추고 이더리움이 지금 마이너스 0.3 거의 뭐 보합 수준이죠. 이 정도 구간이 조금 빠졌다라는 거는 거의 뭐 보합이고, 다시 좀 매수세로 다음 주에는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좀 보여준 것 같고, 그다음에 특이한 점이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 자산에 조금씩 자금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폴카다, 카르다노, 그리고 리플에도 조금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솔라나에도 조금 들어오고, 라이트코인, 최근에 이슈가 된 코인이죠. 이런 코인에도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라이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지금 정부가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가지고 논의를 엊그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우리 신정부 입장에서 정말 가상자산 시장에 굉장히 많이 규제를 하고 규율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라 루나 사태에서 그 코인을 만든 게 이제 한국인으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 조금 안 좋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먹칠이죠. 먹칠을 했던 만큼 이런 부분에서 규제를 해 나가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제 방금 말한 라이트코인, 최근에 빗썸이랑 업비트에서 민블 원블 이슈로 지금 조금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 라이트코인 자체는 굉장히 유망한 코인이고, 민블 원블이라는 기술은 내가 전송했을 때 이 전송 기록과 전송 금액을 노출시키지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혁신적인 그런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규제가 들어가냐, 이 기술 때문에 왜 규제가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민블 원블이 적용된 이런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다크코인, 암호화폐 다크코인이라고 해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유통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인데,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리했으면 정말 좋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전쟁터라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범죄 행위에 쓰면은 안 좋게도 쓰일 수 있는 무기가 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양날의 검인 그런 기술이 이제 민블 원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이제 조금 이 기술에 되게 업비트나 빗썸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최근 이제 정말 안 좋은 사태죠. 이제 안 좋은 범죄 행위는 엠번방 때 이제 다크코인이 이제
아레모라는 이제 코인이 조금 사용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없애버리는 윈블 원블 기술이 적용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정부가 굉장히 많이 심의를 기울이고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거래소에 압박을 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N번방 이슈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정말 강력하게 좀 규제를 할 수 있고 라이트코인이 조금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때 N번방 이슈 이후로 암호화폐 다크코인들이 다 상장 폐지가 되는 이런 수순을 겪었기 때문에 라이트코인은 근데 거의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역사를 같이 하는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색깔, 어떤 모습, 범죄에 있어서 이런 역사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될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주시면 좋겠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400개 넘는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니까 이런 부분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해외 거래소 옮겨서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시장 개인들은 좀 힘들어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기관들이 굳건히 이 시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트코인 관련해서 이번 주에 많은 분들께서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다크코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상장 폐지 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걸 넘어서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둘 수 있겠지만 다른 거래소, 해외 거래소에서는 계속해서 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